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서 공공외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왕선택입니다. 오늘 통일 공공외교의 새로운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통일 공공외교의 새로운 과제라는 차원에서 먼저 공공외교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공외교 중에서도 통일 공공외교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정세 급변 상황,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새로운 공공외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다녔고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책 실무 석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북한학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를 좀 오래 했습니다. YTN에서 한 27년 근무했다가 2020년에 퇴직을 했는데요. 주로 통일 외교 분야 기자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력을 쭉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제가 뭐 자랑하거나 그런 차원보다도 제가 어떠한 배경을, 지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국회의장 자문위원이라든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고요.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공공외교를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대에서는 정신영 기금 교수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공공외교관인데요.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공외교와 관련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개념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는 예전에 외교 방식, 그러니까 외교관끼리 소통하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것과 달리 상대국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특성을 강조한 말이 공공외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이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선전선동. 이것은 자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입장을 선전할 때는 진실, 사실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떤 주안점이 있다면, 새로운 공공외교는 쌍방향이다. 내가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민으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입장이 다른데,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의 공공외교로 발전된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외교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외교는 상대국가 국민하고 소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국민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공공외교의 요소가 아닌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국 국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국민외교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공공외교라고 하는 말이 상대국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과의 소통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가 그동안에 선전선동에서 공공외교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11 테러 사건이죠. 원래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이전까지는 심리전, 전쟁에서 심리전 하잖아요. 심리전의 선전선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선전선동을 하면서도 국제적 공감, 설득 이런 것이 중시가 됐었죠. 그런 것들이 1965년에 어떻게 보면 이론화가 돼가지고 미국 플래처 스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플래처 스쿨에서 선전선동 개념을 대체하는 선전선동이 영어로 이제 프로퍼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퍼블릭 디플로마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공외교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소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랬다가 1990년에 미국의 조셉 나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를 하시면서 단순히 국가 강대국이 되려면 초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 뛰어나면 되는 게 아니다. 문화적인 가치, 매력, 또 정치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분명히 변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모르면 뭐 어떤 종합 국력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본 대로 2001년도 9.19가 아니고 9.11입니다. 저건 오타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의 청년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중동 지역 청년에게 미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정책이 이제 공공외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그냥 뭐 중동 청년들이 공감하든 말든 미국의 입장을 선전하고 끝났던 것이죠. 그러나 9.11 때 엄청난 테러 사건을 보고 거기에 참여한 20여 명의 테러범들이 미국에 대한 혐오감에 휩싸여서 적대감에 휩싸여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걸 보고 청년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질적, 양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공공외교라는 말이 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년, 1990년 그런 계기가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퍼블릭 디플로마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이제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연구가 활발해지니까 한국에서도 공공외교가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공외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2001년 이전에도 한국에서, 어떤 한국의 이미지 개선과 관련한 움직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선전선동과 국가 이미지 관리는 약간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선전선동 개념은 많지 않았지만 국가 이미지 개선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때 90년대 말이죠. 이때 한류의 원형, 한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이전인데 그때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중국에서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98년, 99년쯤에 중국에서 한류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큰 반향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표현할 때 이제 한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2001년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미국에서 퍼블릭 디플로마시 개념이 들어오고, 근데 그 와중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 소프트 파워, 문화적인 매력을 풍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조셉 나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 아니면은 공공외교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어떤 국가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9년에는 드디어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부 기관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 개념이 국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 어떤 기능으로 역할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문화적인 역량이 계속해서 강력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강남스타일이 이제 지금은 한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당시엔 대단했죠. 전 세계적인 히트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2016년에 공공외교법이 채택이 됐고요. 공공외교법에서 말하는 공공외교는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국의 국민, 지방정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책, 가치, 문화 등을 홍보, 교류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외교에 지금 국민외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국 국민과의 소통도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기업들, 또 민간단체에서도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그러한 이제 집단이나 또 유명한 개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활동이 전부 다 국민외교라고 분류할 수 있고, 국민외교는 다시 공공외교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공공외교가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수준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유명한, 앞서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개념은 굉장히 발전이 돼서 2020년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문화적 매력이 더 큰 나라는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마땅치 않은 거죠. 한국이 어쩌면 문화적 매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잘 또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또 콘텐츠 차원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외교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책을 중시하는 공공외교가 있고요. 문화 공공외교가 또 가장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공공외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너무나 소통이 많으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하는 활동이 이제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고요. 개발 협력, 또 교육 외교,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부분 중에 또 속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이 바로 개발 협력이라든가 교육 외교, 이런 것들이 공공 외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공공 외교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공공 외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의 국민, 또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공공외교의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북 대결 상황에서는 한국 입장을 관철하는 노력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과거 냉전 시대 대결 외교에 치중했다가 한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이 활발했던 때가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대결하는, 남과 북이 대결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외교 정책, 대외 정책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공공 외교도 거기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부터 1998년, 97년까지 있었죠.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대결 정책을 중단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 아니면 관여 정책, 이런 것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때부터 이
남북 대결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겠다, 화해로 가겠다, 그리고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것들을 협력 요청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은 그 뒤에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20년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강경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정부는 이제 유연한 정책을 온건한 정책을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강경 정책과 온건 정책은 통일 공공 외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메시지가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강경 정책을 하면 강경 메시지가 나가고 또 그 뒤에 온건 정부가 이제 다른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온건 정책을 쓰면 통일 공공 외교 메시지가 180도 달라져서 온건한 메시지가 나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공공 외교가 왜 나타났는가? 바로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4월의 일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날 우리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이 됐습니다. 그냥 침몰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두 동강이 난 상태로 침몰이 됐습니다. 이제 합동조사 결과 북한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고 침몰이 됐다, 이렇게 결론이 잠정적으로, 잠정적이 아니라 합동조사위원회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났는데 어쨌거나 남과 북이 이렇게 대결하고 서로가 공격을 하는, 또 방어를 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일 공공 외교가 존재하는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입니다. 네, 통일 공공 외교의 원인이 분단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한반도 분단은 10년, 20년 전에 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 전인 거죠. 1945년, 1945년이면 70년이 맞나요? 70년이죠. 1945년 8월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당시에 연합국이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 군사 작전을 공동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소련이 적대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때는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타협하고 협상해서 우리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5도 선 위쪽은 북한이고 소련이 관리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는 이런 분단 국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1950년에는 전쟁이 나면서 아주 극단적인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렇게 냉전이 쭉 이어오다가 1991년에 냉전이 끝이 납니다. 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냉전이 끝이 나고 자본주의 세상과 공산주의 세상이 서로 공존하는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도 남과 북이 공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통일로 향해 나가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가 평화 원칙을 지키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주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91년까지 적대적 관계였다가 이때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로가 그만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게 기본 합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게 1991년도 12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여건, 정치 정세가 변하면서 2008년 이후에 대결 정책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결 정책,
보수 진영이 들어서면 대결 정책을 중심으로 가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는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그랬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조그만 교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국가 이익의 손상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분단국인 나라, 특히 그것이 적대적으로 그 적대적 관계가 해소가 안 된 나라에서는 한반도 자체의 평화적 관리가 국가 이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 이미지 추락이 엄청난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막아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특수성이고 그것이 분단이라는 사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